역사의 메아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는 루스 베네딕트의 고전 국화와 칼을 총 10부작으로 나누어서 분석해 왔는데요. 네, 긴 여정이었는데 벌써 마지막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그 분석의 대미를 장식할 제10화 도덕의 딜레마와 일본인의 진심 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9회차 동안 저희가 일본인의 이중성이나 계층제, 또 온과 길이의 복잡한 체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잖아요. 네,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개념들이었죠. 서구의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모아서 과연 일본인의 내면에서 이 모순된 가치들이 어떻게 충돌하고 또 해결되는지, 그 교육적인 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탐구는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1945년 여름에 태평양 전쟁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시에 미군은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두고 사상 최대의 사상자를 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몰락작전이었죠. 맞아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일본인들은 천황을 위해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대나무 창을 들고 최후의 한 명까지 해변에서 싸울 거다. 이렇게요. 그들의 문화에서 항복이라는 건 곧 영원한 불명예니까요. 죽음보다 못한 수치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8월 15일에 라디오에서 천황의 항복 선언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폐쇄 전환이 일어난 거군요. 네. 미군이 본토에 상륙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건 죽창을 든 광신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빗자루를 길을 쓸면서 청소하고 미군한테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서구인들 눈에는 정말 기괴하게 보였을 겁니다. 어제까지 결사항전을 외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렇게 변하니까요. 맞아요. 속된 말로 목심 부지하려고 비겁하게 변절했다. 엄청난 기회주의다. 이렇게 봤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문헌에 따르면 이 행동 뒤에는 완벽하게 논리적인 도덕적 매뉴얼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1945년의 상황이야말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을 여는 아주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서구인들이 경악했던 이유는 서양의 도덕관이 아주 절대적인 기준 위에 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독교의 십계명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절대선과 절대악의 대결 구조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서구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단일한 잣대가 존재해요. 거짓말은 나쁘다. 적은 끝까지 적이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일본의 세계관에는 절대 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아, 절대악이 없다. 그럼 도덕을 어떻게 판단하죠? 그들의 삶은 하나의 기동이 아니라 여러 개의 커다란 원, 즉 서클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충의 영역, 효의 영역, 길이의 영역, 인정의 영역 이렇게 각기 다른 원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 여러 개의 원으로 나뉘어 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리는데요. 우리 시각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때 아,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야 하고 인격 전체를 평가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통째로 평가를 하죠. 그런데 원으로 나뉘어 있다는 건 특정한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실패해도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없는 훌륭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서구는 인격의 통일성을 중시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서 있는 특정한 원 안에서의 규칙만 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길이를 모른다 혹은 효의 원을 벗어났다 이렇게요. 아,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게 내면의 선악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군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상황, 이 원의 규칙을 얼마나 실수 없이 수행하느냐, 약간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이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알맞은 위치가 어디인가를 찾는 지도의 문제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그 태평양 전쟁의 미스테리가 확 풀리네요. 항복 직후에 미군한테 협조적으로 변한 게 속으로 칼을 갈면서 연기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진짜로 도덕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이동해버린 거예요. 어제까지는 전쟁이라는 원 안에서 천황한테 충성을 다하는 게 그들의 위치였죠. 그런데 항복선언으로 그 원이 닫혀버린 거군요. 네, 그 전쟁의 원이 닫히고 평화와 수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원이 열린 겁니다. 그들은 그저 새로운 원으로 매끄럽게 이동해서 거기서 요구되는 협조와 친절이라는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거죠. 변절이 아니라
변화한 상황에 대한 가장 도덕적인 적응이었네요. 문헌에 보면 참 흥미로운 사례가 나와요. 포로로 잡힌 일본군들이 어제까지 총을 쏘던 미군에게 갑자기 일본군 무기고 위치를 자발적으로 알려주거나 폭격기를 안내하겠다고 나섰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세상에, 미군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겠어요.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한테 다 알려주지? 이러면서요? 그니까요. 근데 일본군 포로 입장에서는 자신이 속했던 천황의 원에서 포로가 됨으로써 떨어져 나왔으니 이제는 새로운 주군인 미군의 원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본 겁니다. 와, 이 상황적 윤리라는 게 진짜 철저하게 작동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같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도덕 기준이 이렇게 시시각각 외부 상황에 따라 변하면 인간의 내면이 필연적으로 찢어지지 않을까요? 내면의 붕괴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뭐 시어머니에 대한 의무랑 남편에 대한 사랑이 부딪힐 수도 있고 국가의 명령과 내 양심이 충돌할 수도 있잖아요. 이 복잡한 의무의 원들이 겹칠 때 일본인들은 어떻게 신경쇠약이 안 걸리고 이걸 견뎌내는 걸까요? 그 모순을 견뎌내는 방식이 이 문헌이 밝혀낸 아주 매혹적인 심리 장치입니다. 서구인들은 자기 인격을 단단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건축물로 봅니다. 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줏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자신의 인격을 한 자루의 칼에 비유하곤 합니다. 칼이요. 건축물이 아니라 칼. 네. 칼은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녹이 슬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마음의 녹, 몸의 녹을 끊임없이 닦아내는 행위, 즉 수양이라는 자기 수련을 아주 중시합니다. 아, 끊임없이 자신을 닦아야 하는군요. 그런데 이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고의 경지를 원문에서는 무아라고 부릅니다. 없을 무에 나 아자를 쓰죠. 아, 무아지경할 때 그 무아군요. 베네딕트는 본문에서 이걸 어떻게 묘사하나요? 아주 날카롭게 묘사했는데요. 제가 원문의 뜻을 살려서 말씀드리면 무아는 인간의 의지와 행동 사이에 머리카락 한 올 정도의 틈도 없는 경험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의 틈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자각조차 없이 의지가 곧바로 행동으로 번역되는 그런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극치의 몰입 상태죠. 검객이 칼을 쳐낼 때 머리로 생각하면 이미 늦잖아요. 몸이 먼저 반응해야죠. 네, 무술이나 예술에서는 참 익숙한 개념인데 이걸 윤리적인 차원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참 복잡해지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서구의 양심 개념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서양에서 말하는 양심이 뭔가요? 내 안에서 나를 감시하는 일종의 관찰자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나쁜 짓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서 찔리게 만들고 죄책감 느끼게 하는 그 목소리죠. 네, 내변의 브레이크죠. 그런데 일본의 수양, 이 무아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 관찰하는 자, 양심의 목소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과정입니다. 잠깐만요. 양심의 목소리를 지운다고요? 서구 관점에서 보면 내면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니까 그거 완전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서구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도덕적 결함이라고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일본의 정신세계에서 이 무아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의무나 기술에 온전히 자신을 100% 쏟아부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와,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며 우리는 늘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배우는데 말이죠. 문헌에 보면 일본인들이 이미 죽은 몸이 되어 산다는 각오를 자주 말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맥락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한테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내면의 갈등, 타인의 시선 같은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텅 비워내야 하는 걸까요? 왜 관찰하는 자아를 걸림돌로 취급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억누르는 외부의 시선, 즉 수치심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를 통제하는 게 내면의 죄책감이라면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이 수치심이거든요. 죄책감 대 수치심 확실히 다르죠. 죄책감은 아무도 안 봐도 혼자 괴로운 건데 수치심은 반드시 나를 지켜보는 타인이 있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평가가 절대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원들 속에서 이쪽 길이도 챙기고 저쪽 임무도 다 해야 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압박감을 상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네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고 가문의 명예가 실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압도적인 외부의 시선을 맨 정신으로 견디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는 죽은 사람이다 하고 에고를 지워버리는 거죠. 내가 없어야 타인의 시선이 나를 찌를 수 없고 나는 기계처럼 완벽하게 의무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워버리는 통제 수단을 발명해낸 거군요. 아주 처절한 자기 방어인 셈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옆집 사람 눈치 보면서 벌벌 떨진 않잖아요. 도대체 이 뼈아픈 수치심의 문화는 언제, 어떻게 영혼에 각인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일본 특유의 육아 방식과 인생 곡선에 있습니다. 베네딕트가 분석한 일본의 생애 주기는 서구, 특히 미국의 생애 주기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아, 미국식 곡선은 저희도 익숙하잖아요. 역유자형이라고 해서 어릴 때는 부모 통제 아래 엄격하게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 U자 꼭대기에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형태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다시 힘을 잃고 아래로 떨어지고요.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로 얕은 U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아, 그럼 U자의 양쪽 끝, 유아기랑 노년기가 꼭대기에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아기와 노년기가 최대의 자유와 방종이 허용되는 자유구역입니다. 원문을 보면 어린 일본 유아들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무한한 허용 속에서 신처럼 떠받들어지면서 자라나요.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타인의 시선에 집착하는 어른으로 바뀌는 거죠? 그 중간 과정이 너무 극단적인데요. 바로 그 전환기, 결혼을 전후한 청장년기가 U자의 맨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아이는 자신이 누리던 특권을 다 반납하고 각자의 알맞은 위치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지켜야 하는 엄격한 의무의 세계로 편입되죠. 이 과정에서 수치심이 주입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읽은 그 육아 사례가 참 충격적이었어요. 서양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하면 네가 한 짓은 나쁜 짓이야 하고 죄책감을 자극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부모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거다 이렇게 위협하더라고요. 네, 가장 무서운 벌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소외인 겁니다. 심지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가 밖으로 내쫓는 시운용을 하면서 이 아기를 다른 데 줘버려야겠다 하고 짓궂게 놀리기도 하고요. 서양 기준에선 거의 정서적 학대 아닙니까? 서구 심리학 관점에서는 아주 위험해 보이죠. 하지만 일본 문화라는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명확한 기능을 합니다. 가족이라는 유일한 피난처에서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원초적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 집단의 보호 밖으로 쫓겨나면 차가운 외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아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철저하게 검열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도덕의 잣대가 내 마음속 신념이 아니라 언제나 내 등 뒤에 있는 타인의 이목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거네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거대한 공포가 일본인을 가장 예의 바르게 만드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 아주 폐쇄적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게 참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개인의 내면에 이식된 상황적 윤리, 수치심의 메커니즘, 그리고 자아를 비워내는 무아의 수련까지. 이제 이 조각들을 다시 1945년 8월 패전 직후라는 거대한 역사적 차원으로 가져와 보시죠.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기괴한 집단적 태세전환 말이죠. 개개인이 이 심리가 어떻게 국가 전체의 움직임으로 나타난 건가요? 베네딕트는 이걸 일본 특유의 상황적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들은 전쟁 전에는 무력과 궁극주의라는 카드를 써서 세계 속에서 일본에 알맞은 위치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게 그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충의 원이었던 거고요. 네.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패전하면서 그 무력이라는 카드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서구의 죄책감 문화와 일본의 수치심 문화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죠? 만약 서구였다면 전쟁을 자신들의 영혼의 죄로 규정하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신념을 안 버리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저항했겠죠. 절대 선악의 문제니까 어제까지 선이라고 믿었던 걸 하루아침에 내다 버릴 순 없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 이 전쟁은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단지 상황에 안 맞아서 실패해버린 오류에 불과했습니다. 아, 오류요? 영혼이 타락한 죄가 아니라 그냥 전략적 오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틀렸다. 이 방식으로는 세상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확인되니까 궁극주의라는 원을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화와 경제라는 새로운 원으로 온 국민이 일사불란하게 갈아탄 거죠. 이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는 흔히 일본이 1945년 이후로 개과천선해서 그 무서운 공격성을 다 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죠. 그런데 문헌을 보니까
그들은 에너지를 버린 게 아니라 투사할 방향을 바꾼 것뿐이더라고요. 정글에서 미군이랑 싸우며 발휘했던 그 정신주의 에너지가 고스란히 정교한 기술력, 경제 부흥, 기업에 대한 충성 같은 새로운 원안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대상만 천황의 군대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을 뿐 극도의 몰입으로 자신을 갈아넣는 그 무아의 기계장치는 현대에도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상황이 바뀌면 모습은 변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신에 알맞은 위치를 지키겠다는 그 맹렬한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군요. 참 서늘하면서도 대단한 힘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이 문화의 진짜 저력이죠. 어느덧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저희는 이 방대한 자료를 통해 일본인이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과 그 밑바탕에 깔린 심리를 깊숙이 살펴봤습니다. 절대적 선악 대신 촘촘하게 얽힌 원의 규칙들,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견뎌내는 무하의 수변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네, 그들은 국화처럼 정교하게 자신을 가꾸고 칼처럼 서슬퍼런 책임감으로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비록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지만 그 심연에는 타인의 비웃음을 사지 않고 내 위치를 완벽하게 지키겠다는 견고한 의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깊은 논의를 관통하는 마지막 화두를 청취자분들께 던져주신다면요. 저는 이 문헌의 마지막을 덮으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개인의 내면적 진정성과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가 최고라고 배우잖아요. 얽매이지 말고 자아를 찾으라고요. 네, 억압은 나쁜 거고 자유가 좋은 거다. 이게 우리의 상식이죠.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일본의 정신세계는 정반대입니다. 거대한 의무와 숨막히는 제한을 부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극단적인 제약 속에서 자신을 비워내는 무아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개인이 삶을 가장 온전히 통제하는 고도의 능숙함, 기이한 해방감에 도달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와, 제약 속의 해방감이라. 네, 과연 인간의 완성하는 건 무한한 에고의 확장과 절대적 자유뿐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궤도 안에서 치열하게 자신을 깎아내는 극기의 과정 속에서도 어떤 역설적인 인간의 완성을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절대적 자유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는 묵직한 통찰이네요. 여러분도 이 질문의 무게를 일상에서 한번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각자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0부작의 분석 시리즈 본편은 오늘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아직 한 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방대한 시리즈 전체를 하나로 꿰뚫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문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최종회 국화와 칼 총정리 80년 후의 메아리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종회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긴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역사의 메아리가 진실을 계속 탐구하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